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할까요? 잘 들리시죠? 시연이 나온 건가? 자, 해도 되겠지. 지금부터 초등부 시즌 3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원장 김성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포도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7월부터 새로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학년, 5학년, 6학년 다 묶어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 들으시고 나서 궁금한 거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했으니까 메모하셨다가 주시고요. 급하시면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머니. 네. 오늘 순서는요. 포도밭 학원 설명도 하고요. 초등부 교육과정 얘기하고 그리고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시작할 문학 프로그램 수업 안내를 이렇게 차례차례 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면요. 이게 지금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걸 매년 OECD 국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래프가 읽기 소양 점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올라가는 그래프는 뭐 성취 수준 하위권 학생 비율이나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맹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잖아요. 한글이라는 우수한 문자가 있는 덕분에 그런데 실질적인 문맹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이런 게 이제 아이들 문해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문제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교과서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학년 책에서 하나 지문을 뽑았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수업하면서 경험한 거여서 여기다가 실어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번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책인데 여기 보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자전거 여행을 하는데 지금 이 엄마 아빠는 이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화해할 수 있는 기회로 아이가 이런 걸 제안을 해서 자기 일주일 동안만 한번 자전거 여행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아이가 리드해서 자전거 여행을 떠난 건데 엄마 아빠가 너무나 협조를 안 해주죠. 그래서 이제 밥도 다 따로따로 먹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밥 먹다가 이렇게 가게 유리창을 바라봤는데 혼자 앉아 있는 아이가 보이고 아이가 막 땀범벅에 얼굴은 새카맣고 뭐 이렇게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집 없는 아이였다 하면서 갑자기 눈이 뜨거워졌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거는 사실 작가가 이제 이 아이가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본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장면을 묘사를 한 건데 아이들은 실제로 제3자 거지 아이가 그 밖에서 얘 테이블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파악하는 경우가 한 반에 한 두세 명은 꼭 있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은 이거를 쭉 따라가면서 이 아이의 감정선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만 대충대충 읽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 묘사에서 의미하고 있는 게 뭔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건지를 전혀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 지문을 뽑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실지는 못했는데 이제 뭐 지문에서 사흘 동안 북해 여행을 할 수 있는 상을 받았다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 아이들이 사흘이 3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4일 아니냐라고 깜짝 놀라서 또 얘기를 해서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거를 또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인 어휘력에서도 굉장히 구멍이 많고요. 상황 파악 능력, 뭐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도 자꾸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 심각하구나.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어 논술 수업을 하면서 계속 그걸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아이들이 잘 읽게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거든요. 자, 그래서 초등 논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요즘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기 전과 후로 나눠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초등 아이들의 현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 읽기는 코로나 전이나 후나 강조되고 있는 건 똑같은데요. 이제 코로나 후에는 아이들이 실제로 대면을 못하고 줌 형태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면서 이제 읽기 능력이 생존을 위한 필수 과목이 됐고요. 그래서 과목별 중점도 예전에는 수학, 영어, 국어 순서였다면 이제는 국어가 제일 앞으로 나와요. 물론 수학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수학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이나 모든 학원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궁극적으로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면 아이가 독해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국어적인 어떤 언어 능력, 독해력, 문해력 이게 없으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만 세워주면 뭐 다 풀 수 있는 아이인데 혼자서는 식을 못 세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국어 과목의 중요성이 점점 더 이렇게 부각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 초등 논술에 더 관심이 많아지신 게 아마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수학 때문에 점점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더 악순환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발생을 해요. 아이들이 조금씩 쉬어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100% 수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늘어나면 국어를 빼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자꾸 진행되다 보면 다시 국어를 다시 돌아오는 유턴 현상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계속 꾸준히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가 되고 나서 일어나고 나서 오히려 우수 학생의 경우에는 독서 능력이나 실질적인 학습 능력이 다 향상이 됐어요. 그 이유는 이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오히려 줌 수업 때문에 학교에 안 가게 되면서 늘어난 시간들을 더 활용해서 책 읽기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더 확장해서 하면서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더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해력이 그 우수한 학생과 잘 못하는 학생 사이의 편차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 이제 개인의 개별성이 많이 작용된다라고 했는데, 후에는 역시 개인의 개별성이 역시나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좀 더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는 지금 저희가 고찰 중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책 읽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럼 포도밭 학원은 이 책 읽기 수업을 어떻게 예전부터 해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특장점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대충 따져보니까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17년 정도 계속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만들면서 보완해 왔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학교 교과 과정을 반영했고요. 학교 교과서를 다 봐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아이들이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문제들을 그걸 반영해서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수업한 효과를 바로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 아, 저 그거 가지고 발표했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흥미도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매주 이제 교사들끼리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난 후에 내용도 피드백도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수업할 내용도 같이 공유하고 방법론도 공유하면서 이제 그 수업을 끌어가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업한 내용을 나누다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문제를 더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게 매년 보강되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점점 더 들어가고 아니면 이 책은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계속 바뀌고 문제도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교재를 매번 출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늘 수업하면서 느끼는 뭔가 보강해야 될 점은 바로바로 반영된다는 거 어머님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시즌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의 성장 보고서, 즉 평가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즌에 이 아이가 과제는 어떻게 했고 책 읽기 능력은 얼마나 좋아졌고 아니면 뭐 읽기 쓰기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총평 쓰고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께 이게 아이들 편에 나가고요. 그러고 나면 또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평가서 쓰는 게 교사들은 굉장히 큰 부담인데 어머님들은 굉장히 뿌듯해 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포도밭 수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경험이 아주 풍부한 우수한 교사들이 있다는 거죠, 어머니.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의 어떤 능력으로는 이걸 다 소화해서 자유자재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만, 그러니까 뭐 내용만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지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한 편의 드라마 같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자, 매주 한 권씩 책을 읽어요.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 이제 격주로 읽는 경우도 프로그램 특성상 몇 편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 다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다 풀어가지고 와서 그걸 갖고 얘기를 할 때 단순히 뭐 1번 답이 뭐야, 2번 답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풀이 과정 중에 또 확장되는 질문까지 유도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또 뻗어나간 생각들을 얘기하게 끌어내는데, 이때 조금 벗어난 내용을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걸 어떻게든 끌고 와서 연관을 시켜주죠, 교사가. 그래서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만들어가면 아이가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더 잘 읽고 발표해서 이걸 해결해 봐야겠다라는 어떤 과제 집착력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매주 글을 쓰면 저희가 원고지 공책을 2권을 구입하게 해서 1번에다 써서 내고 이제 그거를 내고 가면 그 다음 시간에 2번에다 써서 내고 1번을 받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과 아이가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쓰기에 자신감이 붙고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을 하면 교육 주제별로 다양한 문학책, 비문학책을 골고루 읽으면서 이제 어휘력, 독해력 향상되고요. 이게 학교 교과서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한 게 학교에서 수행과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거는 초등부에서도 얘기하지만 중등부 아이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때 여기서 뭐 독후감도 굉장히 다양하게 썼었고 기사문도 쓰고 뭐 인터뷰도 쓰고 신문도 만들어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보고서도 쓰고 이런 게 중등부에 가서 다양한 수행 과제를 해결하는데 자기는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이제 첨삭을 해줄 때 항상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게 바른 문장을 쓰느냐거든요.
그 바른 문장을 쓰려면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과정이 이제 글로 담기는 거기 때문에 그 바른 문장으로 쓰고 맞춤법 띄어쓰기 익히면 나중에 중학교에 가서 서술형 답안 작성을 할 때도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업 안에서 자신의 말이나 이런 게 다 존중받기 때문에 자존감이 향상되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행복해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포도밭 학원을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끔 이제 뭐랄까요?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번 얘기해요. 뭘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면 포도밭을 끊어버린다 라고 엄마가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제발 그러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초등부 교육과정을 말씀드릴게요. 벌써 시즌 3으로 갔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즌 4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 3개월씩 진행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3개월 동안 긴 호흡으로 책을 읽어야 돼요. 이때 이제 다양한 책을 읽고 이제 방식도 여러 가지로 풀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아이들에게 굉장히 지구력과 집중력을 길러줄 수 있고요. 그 교사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시즌 1은 융합이고 2는 사회, 3은 문학, 4는 글쓰기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학년별로 더 심화가 되고요. 그 시즌 1과 시즌 2가 뭐 자연과학이나 이제 사회과학이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나 이렇게 해서 배경 지식을 길러주는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면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서 문학적 감수성도 길러준 다음에 이제 글쓰기 집중 프로그램이 시즌 4에 있어서 초4는 문학적 글쓰기, 초5는 논리적 글쓰기, 그리고 초6은 시사적 글쓰기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글쓰기를 딴 때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때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초4에는 다양한 갈래별 글쓰기, 그러니까 문학 갈래별 글쓰기를 익히고요. 초5는 이제 비슷하게 융합, 사회, 문학 이렇게 진행하고 여기서 논리적 글쓰기에서는 책 한 권과 영화 한 편을 같이 묶어서 입론 쓰고 토론하는 과정을 빽빽하게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요. 이러고 나면 정말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게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고요. 초6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역사, 경제와 경영, 세계 명작 이렇게 진행하면서 초6 같은 경우만 글쓰기가 이제 2달간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부터 예비 중일 과정으로 넘어가서 논술과 국어 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이번에는 시즌 3이니까 그거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먼저 수업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시면 일단 책을 읽고 워크북을 풀어오는 게 이 읽기 단계는 가정에서 해와야죠. 그리고 이제 수업에서는 저희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토의, 토론, 발표, 경청 이런 걸 모두 다 하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게 듣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요 하고 말하기만 좋아하던 친구들이 듣고 나면 상대 친구에게서 굉장히 많은 자극도 받고요. 그 다음에 도전의식도 생기고요. 그리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번 초4 같은 경우에 이제 피라미드 토의라는 걸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계속 의견을 좁히고 해서 계속 합의해서 줄여나가는 걸 해봤더니 아이들이 더 좋은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그걸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틈만 나면 피라미드 토의를 하자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랑 생각이 다른 아이의 의견을 어떻게 같이 합쳐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이 되게 즐거웠다고 얘기
얘기해서 결국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게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는 집에서 합니다. 저희가 수업 2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글쓰기까지 여기서 하지는 못하고요. 집에서 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고지 공책 2권을 사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첨삭을 봤는데 가능하면 수업한 내용이 잘 기억이 날 때 그 순간에 제일 그냥 빨리 쓰는 게 가장 좋은 글로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보통은 막 수업 전날 쫓기듯이 막 쓰니까 그때 했던 내용들이 다 날아가 버려서 아까운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첨삭할 때 이제 제가 여기에 이걸 더 넣었으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제 또 고쳐 쓰기를 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렇게 열심히 써갖고 와서 또 그러면 제가 또 첨삭을 해주고 그러면서 잘한 부분 칭찬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진 부분 또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매주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글로도 만나서 소통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자, 이제 프로그램 안내를 궁금해 하실 테니까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즌 3은 문학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문학은 이런 정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의 문제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 안에서 아름답게 표현된 언어의 그 표현 방식도 익히고 서술 방식도 익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문학의 지향 목표가 결국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결국 자기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성찰적 행위로 중고등학교 문학교육의 목표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작품을 읽고 아이들이 그걸 잘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면서 주제를 찾고 이게 나에게 적용됐을 때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은 결국 작품을 읽기에 필요한 이 배경 지식도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구성의 3요소라고 해서 인물, 사건, 배경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고요. 문학 프로그램이니까. 그리고 이제 서사나 과정이나 인과 뭐 비교, 대조 이런 서술 방식도 익히게 하고요. 아이들에게 서술자와 시점 뭐 이런 의미도 살짝 가르쳐줘서 나중에 중학교에 가서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바탕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다양한 독후감을 쓸 수 있게 만들면 아이들이 이제 책 속에 있는 좋은 구절이나 아주 중요한 대사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인용해서 쓰면서 아름다운 표현도 익힐 수 있고요. 자, 그러면 4학년과 5학년은 4학년이 꼬리를 무는 책 읽기고 5학년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라고 해서 꼬리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결국 추론 능력에 초점을 맞춘 책 읽기로 구성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라는 게 책과 책 사이의 연계성, 비슷한 점을 아이들이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구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책과 그 다음 오늘 수업할 책 이거를 계속 연결해서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를 처음에 꼬리 물기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에도 문제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계속 그 앞에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수업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자꾸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제일 처음에 꼬리 찾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이제 트로이아 전쟁과 목마라는 책에서 호첸플로츠라는 책으로 이어지는 꼬리를 찾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이제 대체로 꼭 나오는 게 이 3가지 정도고요. 사실은 저희가 뭐 10개 이상 뭐 이렇게 써오기로 하는데 처음에는 5개도 못 써와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아이들이 책을 굉장히 깊숙이 분석하고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뭐 인물의 성격부터 변화, 배경이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 공통점 이런 걸 굉장히 다양하게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많이 찾은 애가
63가지를 찾아왔어요. 걔가 최고 기록인데 올해는 그 기록을 깨는 친구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보시면 이제 꼬리 물기 실제 문제가요. 이렇게 책에서 책으로 이어지는 꼬리를 찾아봅시다로 기본적으로 돼 있지만 다른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고 책과의 꼬리를 찾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예분 여사의 특징이 이제 한 가지 장사를 되게 오래 하신 분이라서 그런 달인 영상을 보여주고 그분과 이제 이 책과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아이들이 또 즉석에서 영상을 보고 해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거기서 끊임없이 막 서로 경쟁해 가면서 굉장히 많이 찾아내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추론 능력도 더 많이 길러지고요. 그걸 표현해야 되니까 그걸 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가지수가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 능력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앞에 책의 이 주인공의 캐릭터를 살려서 그 다음 책의 주인공이 지금 굉장히 딱한 상황인데 어린아이가 이 재아라는 아이는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얘가 밑에 동생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아이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라고 해서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그 아이에 맞는 선물을 주기 라는 걸 아이들이 이제 꼬리 물어서 얘기를 하게 하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재미있게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 열기 문제를 보시면 생각 열기는 항상 이제 그날 수업으로 끌어들이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제 빨려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앞에 세상 모든 것을 담은 핫도그가 쉘 실버스타인의 재미있는 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시를 여기를 이렇게 뚫고 이 시에 말하는 이가 장훈이라는 그 초정리 편지의 주인공으로 그 상황에 대입을 해서 얘가 잘하는 게 뭘지, 어떤 대회에 나가면 1등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내용을 아이들이 찾아내게, 그러면 책을 자세히 읽어야 또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이 장훈이라는 아이가 그런 일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까지 연결해서 책으로 잘 끌고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위풍당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국어사전에 나온 뜻을, 정확한 뜻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상상해서 이 할머니께 붙일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생각해보자 하면서 어휘력을 좀 많이 길러주거든요. 근데 그냥 붙이면 안 되고 인물의 성격이나 활동에 맞게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여기 보면 이 심예분 할머니가 심하게 예쁜 심예분이라고 해서 예분이라고 본인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뭐 공주병이라고도 붙여주고요. 또 뭐 위풍당당에 어울리게 뭐 위세등등 뭐 이런 말도 붙이고 또 뭐 자신만만도 붙이고, 그리고 이 할머니가 폭탄 선언을 자주 하시니까 폭탄 선언도 붙이고, 그리고 고민 해결사 뭐 이런 것도 붙여주고, 그래서 책 내용과 연결해서 다양한 단어들을 아이들이 떠올릴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이거는 트로이와 목마와 전쟁 얘기에서 거기서 트로이 목마가 결국 그 바이러스 이름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왜 바이러스 이름이 트로이 목마가 됐을까 해보면 그 트로이 목마의 특성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해서 책으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12살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잠시만요.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열기 문제에서 12살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냐,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이 그걸
모티브로 해서 소설가가 돼서 그분에 대한 소설을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끌고 들어가기에 적합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넣어서 이제 생각을 열고요. 생각을 열고 나면 이제 내용 확인하기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그 내용 확인하기 문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제아라는 아이, 그 아이 외에 이제 인물들을 쭉 보여주고 거기에서 제아가 동생들을 무거운 신발 같다라고 표현을 한다. 근데 이런 게 비유다. 근데 그러면 제아를 뭘로 비유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다 인물별로 비유할 수 있는 말들을 생각해 보게 이렇게 했더니 이유도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제아라는 아이를 걸리버에 비유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걸리버라고 했니? 라고 했더니 제아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한없이 큰아이 취급을 받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어린아이 취급을 받으니까 그게 마치 소인국과 거인국에 간 걸리버 같다라고 해서 같은 아이인데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인다라고 해서 아 멋지다라고 칭찬을 해줬는데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인물의 특징을 적절하게 비유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핑크트앤이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건데 둘은 완전히 처지도 다르고 다 학교도 다른 아이인데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를 아이들이 책을 정말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다시 읽었다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리고 끝내 못 찾아온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꼼꼼히 잘 찾아보게. 그러면 그 책 속에 나와 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내용 확인하기 문제를 냈고요. 이건 5학년 교재에서 이 바스티가 닥스훈트 종인데 그 책 속에서는 그 주인이 마법을 배우는 바람에 마법을 실험을 했다가 잘못해서 이 예쁜 개가 악어의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악어의 모습으로 변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게 어떻게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되게 잘 찾을 수 있어요. 찾아서 이게 결국 이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물 관계도를 발표하면서 과거의 인물이 있고 현재의 인물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친구가 이제 윤도희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여기서 아이들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면서 과거와 현재 인물들을 연결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관계도를 하나 작성하고 나면 아이들이 전체 내용이 한번 훑어지게 그런 효과가 있고요. 자,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확장하기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4학년 책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엄마가 현재 작가인데 할머니가 어릴 때 얘는 이런 걸 좋아했어 라는 얘기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되려면 이런 재주가 있어야 하나 보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이루려면 어떤 재주가 필요한지 찾아보게 그런 문제를 냈고요. 그래서 자기 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초정리 편지에서 이게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처음 배운 장훈이라는 아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훈민정음을 배운 거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임금님께 편지를 쓴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임금님은 그때 초정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장훈이에게 임금님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라고 쓰게 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초성만 줘요. 자음자만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근데 그걸 쓸 때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음을 사용해서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어휘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물 성격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머리 아픈 과제인데 애들이 되게 즐겁게 해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시점 얘기인데요. 서술자가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주고요. 이 호첸플로츠라는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래서 다 알려주는 방식인데, 한 사람의 시각,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글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얘기해보고 실제로 활동으로 즉석에서 써보기도 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작품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생각 확장하기 문제에서 건널목 아저씨가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냐, 또 계산된 친절이나 과시용 선행을 하는 예가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5학년 아이가 자기 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봉사활동을 할 때 그렇게 과시용 선행을 한다 라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표현을 해서 깜짝 놀랐고요. 아니면 이제 본인들의 경험을 쓸 때는 이제 학교에 이제 장애인 친구가 있을 때 칭찬받고 싶어서 그 친구를 더 열심히 도와주고 그런 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 결과 친구를 도와줘서 본인이 뿌듯했다면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아이들과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다 했으면 글쓰기로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초사 글쓰기인데, 여기 이태리 음식이라는 시가 나오고요. 이건 쉘 실버스타인의 시인데요. 여기에 가군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스타 튀김 이렇게 스파게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런 거를 표시한 다음에 우리도 가군이 있는 음식 이름으로 맛있는 시를 써봅시다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걸 똑같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꿔보라고 했더니 뭐 볶음부터 뭐 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이 말을 막 음식도 다양하게 찾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으악 내 청바지가 찢어지겠어 뭐 이런 재미있는 표현들을 넣어서 아이들이 시를 썼고요. 또 어떤 친구는 굉장히 표현하는 걸 즐기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음식 이름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의성어를 활용해서 바사삭 했으면 뭐 그런 식으로 의성어가 계속 반복되는 시도 넣어서 재미있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둘리틀 선생님 그 모험 얘기를 읽고 나서 그 책에 나오는 멸종위기 동물 푸시미 펄류라는 이 동물은 이제 상상 속의 동물인데, 이걸 직접 만났다면 뭘 물어보고 싶은지 이제 가상 인터뷰를 해보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 푸시미 펄류가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동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동물의 특성도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이 친구가 하고 싶어 하는 내용, 왜 따라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둘리틀 선생님께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물을 수 있게 그렇게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클로디아의 비밀을 읽고 쓰는 글쓰기였는데요. 클로디아의 비밀에서는 이 두 아이들이 미술관으로 가출을 하는데, 숲으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어떤 인물을 만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데요. 그걸 상상하면서 쓸 때 반드시 인물의 행동에 대한 이유가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게 쓸 것이라고 규정을 한 이유는 이 친구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제대로 읽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제이미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더러운 것도 적당히 뭐 땀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아이지만, 클로디아는 굉장히 깔끔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숲으로 갔다면 제일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이 뭘지 그 인물의 성격에 맞게 써줘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클로디아가 도저히 못 견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냥 싱겁게 가출이 끝나버렸다라고 쓴 친구도 있는데, 이제 만나게 될 인물들에서 이제 그 전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 나의 산에서에 나오는 샘을 만나게 해서, 그 샘은 정말 능력자거든요. 숲에서 혼자 사는 것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 특유의 학습 능력 이런 걸 발휘해서 이 제이미와 클로디아가 자신의 그런 그 깔끔함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극복하고 숲에서 사는 재미를
느껴가는 그런 글을 쓴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끌어와서 쓰면 되고요.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에서는 글쓰기 할 때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직 실험 동영상을 통해서 도덕 지수가 높은 아이가 이 책 안에서 김동혜라는 아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이 영상을 보면 도덕 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결국 리더십이 있고 뭐 이런 바람직한 아이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 아이들이 잘 분석해서 쓸 수 있게, 이런 친구들이 결국 세상에 나가서 리더가 돼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글로 쓸 수 있게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실제 쓴 걸 보면 이렇게 아까 자음만으로 쓰기 했는데 이렇게 뭐 기억이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 나는 임금님이고 토끼는 할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써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활용한 걸 볼 수 있고요. 이 책은 웨인스콧 쪽제비를 가지고 이제 7행시를 쓴 건데요. 그 내용을 잘 담아서 얘네가 서로 도와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 담아서 표현하게 시로 표현했고요. 이거는 이제 심예분 여사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때 그 앞 책에 나왔던 토끼눈 할아버지가 오시면 어떤 축사를 할까 했더니 이 친구가 엄마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민정음 어제 서문을 패러디해서 이 돼지 맛이 중국과 달라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재미있게 써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개업식 축사 같았거든요. 이렇게 계속 흑돼지 맛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근데 꿈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었나니 이 결혼식은 축복받아 마땅하다 라고 해서 마무리해서 방향을 잡았네요 라고 제가 첨삭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영모를 읽고 나서 아이들이 독후 활동으로 한 건데, 이제 영모가 책을 써낸다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런 책을 써냈을 때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할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네, 이런 활동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호첸플러츠에서 이제 서술자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꿨을 때 이제 보통은 다 인물을,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이 친구는 수정구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썼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라고 제가 써줬고요. 이거는 트로이아 전쟁에서 목마 작전이 실패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얘는 1차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꾀를 내서 이렇게 결국은 승리했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나름 이 인물의 오디세우스의 그 특장점을 살려서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학년 프로그램을 소개할게요. 6학년 프로그램은 이제 세계 명작이고요. 세계 명작은 정말 이제 어려워지려면 한없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어려운 책을 어린이용으로 축약한 거를 읽히기를 원하지는 않고요. 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신에 완역본을 읽히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책을 빌려주실 때도 그러니까 아이들용으로 되게 간단하게 나온 그런 거 말고 저희가 그렇게 완역된 걸로 이제 출판사가 이렇게 딱 지정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 출판사 작품을 선택을 하셔서 아이들이 제대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명작이 되면 아이들이 책이 좀 두꺼워지면서 조금씩 힘들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책도 얇았고, 특히 경제와 경영 파트에서는 한 권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나눠 읽고 이런 거에 좀 애들이 되게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읽을 게 적다고. 그래서 그렇게 길이 좀 들었다가 이제 명작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팍 두꺼워지고 내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잘 미리 챙겨서 읽을 수 있게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의 또 특이한 점은
그 전에는 이제 명작에 다 책만 빼곡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영화가 한 편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화 빌리 엘리어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명작의 반열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제 문학 분석 방법이나 이런 거를 영화에도 적용해 보는 훈련도 할 수 있고요. 특히 빌리 엘리어트 같은 작품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부분이 실리지만 이렇게 실리고 특히 중등부 교육 과정에서 매체가 굉장히 강조되면서 영화와 소설을 연계하고 이런 문제들이 풀어가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의 도움도 줄 수 있고, 내용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성장과 본인의 꿈찾기로 연결을 하면 굉장히 감동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초6 명작부터 이제 손에 잡히는 어휘라는 어휘책을 구입을 하셔서 이제 매주 한 과씩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사성어, 그리고 속담, 한자어, 순우리말, 뭐 관용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익혀서 중고등부 수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고요. 어휘력도 많이 길러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외운 것들을 어떻게든 적절한 거는 수업 후 글쓰기에서 그런 뭐 속담이든 한자성어를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하면 아이들이 더 잘 기억할 수 있어서 좋으니까 그것도 좀 챙겨 주시고요. 네, 그래서 수업 방향은 책 내용을 확인하고 역시 사고력 확장하고 그리고 다양한 독후감 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도 이제 생각 열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보물섬 하면서 이제 모험심이 얼마나 강한가요? 라고 하면 사실 아이들은 모험심은 되게 강한데요. 낯설거나 뭔가 위험한 건 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부담 없이 대답할 수 있는 항목들로 이렇게 짜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6개 정도씩 나오고요. 많은 아이는 8개 나오는 아이도 있고 아주 적어도 서너 개는 나와요. 그래서 가끔 아주 적은 애가 2개 정도 나오는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모험 지수를 체크해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모험을 떠나 봅시다 이렇게 유도해서 재미있게 아이들이 끌고 갈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빌리 엘리어트 하면서 하는 건데, 13살이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이다. 그래서 달라졌음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 경험을 육하 원칙에 맞춰서 써보라고 하니까 되게 무시무시하죠. 근데 육하 원칙에 맞춰서 써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안 그러면 굉장히 짧게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을 떠올려서 써보게 하려고 육하 원칙을 했고요. 그렇게 안 하면 이 문장이 빠졌다고 보면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뭐라고 쓸 것 같으세요? 그냥 여러분은 자신이 이전보다 성장해서 달라졌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하면 네,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쓰고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으니까 아이들이 뭐라도 더 짜내서라도 조리 있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게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 성과 악을 분리할 수 있는 약을 만들었다면 꼭 사용해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지킬과 하이드를 열 텐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외로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의 내용이 너무 강력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간혹 이제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싶은지 그거를 또 자세히 쓰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생각도 들어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한테도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게 명작이기 때문에, 명작은 문학이고 문학에서는 서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데 소설 속에서는 이 시간의 흐름이 다 섞여 있죠. 그래서 막 과거로 갑자기 갔다가 얘기 속에서 막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해 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배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12개를 이제 단계별로 분리해서 배열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라는 게 모험을 떠나기 전에 일어난 일을 쭉 순서대로 쓰고, 그 다음에 모험을 떠나서 보물을 찾기까지 일어난 일을 또 순서대로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서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쓰라고 하면 애들이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친구도 있고,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정확하게 맞춘 친구는 거의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한두 개가 다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단계를 잘못 분리했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아이들이 그걸 맞추면서 이제 다시 사건을 재구성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책과 함께라고 해서 이제 책 내용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인물인 줄 알았는데 그 인물이 나중에 올리버 트위스트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가 있었고 뭐 친척간으로 얽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뭐 패긴 같은 악당의 경우에는 결국 다른 뭉크스의 뭐 사주를 받았다 이런 걸 또 다 아이들이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물 관계도를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마인드맵 하듯이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움을 준 사람, 뭐 악당, 아니면 뭐 장의사집, 뭐 이렇게, 그리고 패긴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서 하고, 아니면 빈민구제소 뭐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면 아이들이 인물이 정리가 되면서 내용 파악도 같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등 과정에서 보면 직접적 제시, 간접적 제시라는 걸 배우는데, 사실 그거는 문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늘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노인의 성격을 파악할 때 인물의 말이나 행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파악하는 그 간접적 제시나 이런 방법들을 이제 아이들이 성격을 찾아내면서 여기서 주어진 지문을 가지고 이분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인물을 이해할 수 있고요. 지킬과 하이드는 두 명이면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이것들을 막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외모상의 차이도 있고, 근데 놀랍게도 둘 다 뭐 성격이 약간 뭐 욕심이 많다거나 뭐 이런 걸 아이들이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렇게 차이점은 대조, 공통점은 비교다라는 거 알려주면서 찾아내게 하면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게 되죠. 그래서 둘의 뭐 기억이 같다 뭐 이런 것도 찾아내고요. 그리고 손의 묘사가 작품 안에 되게 세밀하게 나와 있어서 그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나오고, 이제 그 사람의 이미지,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뭘 얘기할까, 그리고 두 사람이면서 한 사람이라는 게 결국 무슨 뜻일까,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이제 내용을 확장해 보면 이거는 이제 내가 사랑한 야곱이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휘즈라는 아이는 쌍둥이 중에 첫째고, 밑에 동생 캐롤라인이 굉장히 몸이 어릴 때부터 약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관심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얘는 항상 결핍에 시달리는데, 그 결핍 가지고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내가 갖기를 원하지만 가질 수 없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 그러면 결핍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도 많아요. 그 친구들은 주로 외동인 경우가 많고요. 요즘은 외동인 아이가 외로워하기보다는 자기한테 다 모든 지원과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형제간에서 조금 치이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학업 때문에 쫓겨서 자기가 뭔가 원하는 걸 스스로 찾지 못하고 쫓기듯이 사는 거, 그거에 대한 고민도 아이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게 보여서 굉장히 아이들끼리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작품에서 데스조라는 아이가 약간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거부했었기 때문에 이 고다니 선생님을 만나면서 아이가 변화하면서 이렇게 글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글이 굉장히 가슴 찡했다 뭐 하면서 난 빨간 놈 좋아, 고다니 선생님 좋아 라고 해서 선생님의 이제 눈물을 막 흘리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대목인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네가 첨삭을 해주면 어떻게 해줄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가차없이 이 맞춤법을 다 고쳐주고요. 그리고 맞춤법을 좀 더 익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혹시 제가 그렇게 했던 게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느껴진 건 아닌가 잠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데스조의 변화와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끌어내서 표현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해보자 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내가 표현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너랑 같이 하는 게 되게 행복했다, 앞으로는 이제 맞춤법도 좀 더 정확해지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막 이렇게 써줘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시튼이 쓴 아름답고 슬픈 야생동물 이야기에서 자유를 선택해서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그 검정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검정말에 비문을 쓰면 뭘 써줄래?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써준 게 있고, 아이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담아서 쓰면서 이 검정말이 택한 자유라는 가치가 왜 중요한지, 얘한테 왜 이렇게 중요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 과제로 가면 이제 올리버 트위스트 배경이 산업혁명 시기라서 그때 이제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는 과정에 이제 부작용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두운 면도 많은데, 그리고 그때 뭐 법이나 제도가 잘못됐던 거,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빈민구제소를 합법적이고 정의롭게 운영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문제를 냈을 때, 이제 아이들은 이제 본인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걸 계획을 짜려면 먼저 당시 빈민구제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아이들을 잘 케어할지, 그런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런 대안 제시까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고민을 해서 글을 써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빌리 엘리어트, 이거는 이제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니까 글쓰기에서 이게 빌리 엘리어트의 성장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 형도 희생을 해줬고요. 윌킨스 선생님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얘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이 있을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굴까? 그분에게 편지를 쓰자라고 해서 아마 어머님, 아버님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받아봐야 알겠죠? 아무튼 감동 받으실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니스의 상인 글쓰기인데요. 똑똑한 포셔의 활약으로 이제 샤일록은 벌을 받는데, 샤일록이 이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이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유대인에게 가해졌던 차별이나 그 유대인에게 씌워져 있던 굉장히 심한 편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 배경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고 나면 아이들이 샤일록이 물론 좀 나쁘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군 건 결국 안토니오의 멸시 때문이고, 그래서 샤일록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샤일록의 변호사가 돼서 샤일록을 구해내는 그런 거를 이제 변론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글을 써봐라 라고 했더니,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봐서 그런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왜 샤일록이 그런 그 계약서에 그런 구절을 넣었는지, 그동안 당했던 핍박과 뭐 부당한 처우와 그리고 너무 가혹한 처벌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해서 샤일록을 구해줘서 좀 약간 감형을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글쓰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아이들이 한 활동을 보면요. 아까 올리버 트위스트 인물 관계도 그리기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가족, 빈민구제소, 장의사, 그리고 런던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책을 쓸 때 작가가 쓰고 이제 독자에게 전달을 하고 이때 사회의 어떤 현실이나 상황이 담긴다는 거, 이런 배경도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 많은 인물들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책 속에 인물 묘사가 굉장히 세밀하게 돼 있는데 그 세밀하게 나온 묘사를 보고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암 같은 경우는 퉁퉁하고 그리고 눈은 이렇게 약간 찢어진 형태고 입은 조그맣고 뭐 이렇게 나오고 미륵은 굉장히 마르고 눈은 크고 그리고 칠성이는 뽀얗고 깨끗하고 그리고 입술이 두껍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리얼하게 그린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읽은 묘사한 내용을 보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킬과 하이드, 지킬이 하이드가 저지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찬성 반대 토론을 시켜봤는데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준비한 자료고요. 그렇게 해서 반론을 이렇게 하고 최종 변론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고다니 선생님과 그 데스조 얘기에 이제 역할극을 한번 써본 건데요. 대본을. 근데 이번에는 이것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이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책 속의 내용과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적용해서 자기만의 논리로 풀어내는 훈련을 계속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빈민구제소를 내가 운영한다면 하면 이걸 어떤 원칙을 세우고 할 건지, 그래서 충분한 영양 공급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학대 금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좋을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썼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첨삭을 할 때 이런 시대적 배경이 그 산업혁명 초기였던 거 이것까지 조금 더 짚어주고 그러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세계사에서도 그런 걸 배웠으니까 그것까지 다 끌어와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매 시간마다 토론이나 토의를 하지는 않지만 토론을 할 때는 이렇게 논제를 주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토론 정리지를 모두에게 다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입론 회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써온 거 준비해 온 것들을 합쳐서 입론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고 상대방의 입론을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또 반론 회의하면서 이 상대방 입론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반론까지 다 끝나고 나면 반론 내용, 이 토론했던 내용을 반영해서 자신의 주장을 더 강화해서 강조하면서 요약 정리하는 최종 변론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정단이 있어서 배심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배심원으로 뽑힌 친구는 이 과정을 전체를 다 관찰하면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토론에 부담을 느끼는 친구나 이제 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기는 배심원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뽑아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는데 연속으로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바꿔서 시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해서 이 토론을 쭉 다 정리하면서 양쪽을 다 듣고 또 여기에 점수로 평가를 하면 이 친구가 자기가 이 팀이든 이 팀에든 있을 때는 놓치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얘는 막 좋은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그러면 갑자기 막 끼고 싶어 해요. 근데 배심원은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해 하는데 그 답답함을 여기다 적는 거죠. 그래서 뭐 반론 파트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아쉬웠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라든가 그리고 어떤 친구는 뭐 반론할 때 여기서 굉장히 잘했다. 입론을 정리를 잘했다라든가 사례를 잘 들었다라든가 이런 잘한 점 이런 것들을 다 잘 이 토론 내용에서 찾아서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베스트 발표자도 뽑고요. 그렇게 해서 점수 매기고 나면 이 친구들이
한번 이걸 총 과정을 다 보고 나면 토론에 굉장한 관심과 자신감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토론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배심원 너무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해요. 쓸 게 너무 많아서. 자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면서 토론하는 과정을 이제 자기가 거기서 빠져서 보니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참석하신 분이 재원생이 더 많으신 것 같긴 한데요. 새로 들어오고 싶은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테스트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학 테스트 문제는 어휘력, 문장력, 사고력, 독해력 이렇게 있어서 이 앞에 것들 어휘력, 문장력 같은 경우는 뭐 맞춤법도 있고 뭐 발음하는 것도 있고 뭐 관용 표현도 있고 접속어 뭐 연결어미 이런 거 쓰는 거 있고요. 사고력, 독해력 문제는 짧은 지문 주고 거기에 맞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잘 찾아서 쓸 수 있으면 되거든요. 찾아 쓰는 것도 있고 자기 생각을 쓰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준비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해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레벨을 나누지는 아직 않고요. 근데 이거를 왜 보냐면 이 아이가 여기 와서 이제 문제 책을 읽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서 풀 수 있느냐, 그런 기본 능력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이제 뒤에 논술 쓰기를 보면 아이의 성향이나 글 쓸 때 어떤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능력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아이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좀 얻고 이 아이가 어떤 점을 더 강화해야 할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한국말이 안 되는 경우 외에는, 아니면 본인이 너무 하기 싫어서 무성의하게 본 경우 아니라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리고 잘못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언니 설명회는 마쳤고요. 질문하실 게 있나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설명에 맞춰도 괜찮을까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